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2024년 4월은 국회의원 선거로 열기가 뜨거웠죠. 열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연은 나무마다 연두빛 새잎을 틔우고 알록달록 꽃망울이 터져 우리에게 예쁜 계절, 봄을 맞이하게 해줘 감사하네요. 따스한 햇빛과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들의 기분마저 가볍게 만들어주는 4월이에요. 정치도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선물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노년을 50년 지기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 오순도순 한마음으로 팟캐스트를 같이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이번 51회에서는 길리아드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연,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사전을 찾아보니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어떤 사물과 관계되는 연줄 등으로 쓰여 있네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65년을 넘게 살아보니 그동안 많은 인연이 쌓였네요. 특히 귀하고 좋은 인연은 기억에 오래 남아 있어요. 우리 둘의 인연은 고등학교 때 만나 지금까지 지속되는데 그저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나와 결이 전혀 다른 친구이지만 친구 관계가 오늘까지 이어져 감사한 마음도 크고요. 제 남편은 저와 친구가 어쩜 그렇게 성격이 대조적이냐면서 친구의 여성스러움을 배우라고 한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 마음 맞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삶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책임감이 강하고 항상 적극적인 안나와 오랜 세월을 함께 할 수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고향신문 시민 독서 모임에 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 시절의 인물들을 같이 읽고 한 인물씩 정해 글을 써 책도 만들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추천책을 선정하여 읽기도 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하신 박영신 선생님의 저서 실천 도덕으로서의 정치를 읽고 공부한다고 하여서 저는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민 독서 모임은 나와 결이 좀 다른 느낌이 들어 그만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저는 정치에는 문외한이고 나이 들어 새삼 공부까지 하면서 정치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 또한 정치와 관련된 책은 거의 읽은 게 없고 흥미가 생기지도 않네요. 그런데 동네의 큰 어른이신 박영신 선생님께서 메일을 보내셔서 꼭 함께 하자고 권유하셔 생각을 접고 다시 책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안나가 그만두려던 독서 모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박영신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실천 도덕으로서의 정치는 하벨의 이야기인데 하벨은 원래 극작가였는데 전체주의에 저항하다 체코의 첫 대통령이 되었더군요. 하벨은 정치에도 실천 도덕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정치는 잘 몰라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듣고 있어요. 나와 결이 다르다면서 50년 동안 친구를 했듯이 배움에도 결이 다른 부녀와의 만남도 좋은 인연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난 4월 8일 저녁에 모임이 있었는데 박영신 선생님께서 초월 감수성이 강할수록 좋은 시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 미국 작가 마를린 로빈슨의 길리아드 소설을 언급하셨어요. 문학과 신학의 만남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초월이라는 단어는 종교에서 많이 쓰는데 저는 소설에 관심이 있어 집으로 돌아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왔어요. 우리는 좋은 책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읽는데요. 저도 도서관에 상호대차 신청을 해서 길리아드를 빌려 읽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읽을 책은 많은데 책을 읽고 아쉬움이 남으면 안 되어서 주변에 아는 분들이
책을 읽은 후 좋았다 그러면 메모해 두었다가 읽곤 해요. 그런 경우 대부분 후회하지 않게 되죠. 길리아드는 미국 남북 전쟁과 근현대사의 역사를 배경으로 정치, 종교, 인종차별 등의 문제를 아우르면서 인간의 갈등과 회복을 다루고 있어요. 70대 후반의 존 에임스 목사가 심장병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7살의 어린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편지 형식으로 쓴 것인데요. 책장이 빨리 넘어가는 책은 아니었어요. 존 에임스 목사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히 적었어요. 할아버지의 성스러운 삶이 내 인생이나 직업에 옮겨졌고 나는 성심을 다해 그것을 망치지 않으려 애써왔단다 라고 쓴 부분은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그대로 묻어나요. 소설은 3대가 목사 집안인 이야기로 기독교 분위기를 알면 좀 더 쉽게 읽혀질 것 같아요. 저는 박영신 선생님이 언급한 초월 감수성을 소설 속에서 찾아보았는데 할아버지의 무덤에서 아버지와 함께 기도를 하고 달빛을 터벅터벅 걸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텅 빈 세상을 지날 때 어떤 느낌, 아버지 안에서 내 안에서 또 주위의 세상에서 얼마나 기분 좋은 힘이 느껴졌는지 죄책감,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놀라운 도구라는 사실만 배울 뿐 초월하는 뭔가를 경험해야 되는 능력 같은 걸 알게 되었다. 라는 부분을 읽을 때 이런 경험은 초월 감수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 존재야. 내게 있어 존재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범한 것이란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은 어린 아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에임스 목사는 어릴 때 소꿉친구와 결혼을 했는데 출산 과정에서 아내와 딸을 잃고 줄곧 독신으로 살다가 60살이 훌쩍 넘은 나이에 교회를 찾은 낯선 젊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삶에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들이 많듯이 그들에게도 어떤 인연으로 부부가 되었겠죠. 그 안에서 아들까지 태어났으니 에임스 목사에게는 기적 그 이상의 일이 생긴 거죠.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아들의 존재가 더욱 귀하게 여겨졌을 듯합니다. 에임스 목사와 중마고우인 보톤 목사의 가족과의 관계도 엮어지지요. 여러 명의 자식을 둔 보톤 목사는 아들 중에 한 아이에게 친구 존 에임스 목사의 이름을 따서 존 에임스 보턴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 아이는 에임스 목사를 파파라고 부르며 각별한 관계를 갖는데 자라면서 어긋난 행동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고향을 떠났어요. 에임스 목사는 존 보턴의 불량했던 과거 행실이 마음에 걸리지만 가엾고 애처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존 보턴이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아무런 해를 입히지도 않았고 해를 입힐 의도도 없는데 그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했죠. 그러나 나중에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훌륭하게 느껴졌고 불편했던 마음이 개운해지더군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수용하기까지 또 다른 성찰과 반성의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소설 중에 율법학자와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까? 선지자들은 비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라는 글이 기억에 남네요. 존 버턴이란 인물은 온 주변이 거룩한 분위기에서 모범적으로 살기보다는 그에 반하는 삶을 살았죠. 성인이 되어서는 흑인 여성과의 만남이 금지되던 1950년대 미국의 분위기에서 흑인 여성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으니
누구보다도 시대의 편견을 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존 버턴의 출연에 노심초사했지만 그는 길리아드에서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혼혈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고향을 찾아보았던 거죠. 소설 끝장면에 고향을 떠나 어디론가 떠나는 존 버턴을 그려보니 깊은 슬픔과 함께 인간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초월 감수성이 풍부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와 사랑으로 잘 헤쳐나가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 소설을 읽는 동안 언젠가 존 버턴이 이해받을 날이 오리란 믿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열린 결말로 끝난 소설이지만 언젠가는 하는 깊은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 미국은 2000년에 들어서는 흑인 대통령까지 나왔으니 시대적으로 참 아이러니하죠. 책의 앞부분에 스페인 독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순식간에 퍼지면서 수천 병사가 죽었고 국민들에게도 병이 퍼져서 장례식이 줄줄이 이어졌대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서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예배를 드렸고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도 같은 상황이었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서양의 격언이 생각나더군요. 스페인 독감에 대해 이번에 처음 알게 되어 백과사전을 찾아보았더니 1918년에서 1920년 사이에 프랑스, 미국, 중국 세 나라 중에 하나가 발원지였더라고요. 미국은 소설 속 배경인 겐자스 지역이 발원지였다고 하네요. 사망자가 1700에서 5천만 명이었다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문득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우리나라에도 스페인 독감이 퍼졌는지 궁금해졌어요. 1차 세계대전과 맞물리는 시기인데 소설 속에서는 독감으로 사망함으로 젊은 병사들의 부모들은 왜? 라고 에임스 목사에게 물었지만 남에게 총을 겨눠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행위를 면하지 않았냐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전쟁 중에 전염병까지 창궐해 재앙이 겹쳐져 슬픔이 더 깊어졌을 것 같네요. 존 버턴이 에임스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고 혼자 고향을 떠나는 모습은 쓸쓸했지만 그는 자신의 몫을 다하며 살기 위해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은 가끔 지치고 실망스러울 때 다시 찾아 읽고 희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길리아드에서 평생을 신실하게 자기 몫을 다하며 산 노 목사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말이에요. 시민 독서 모임을 통해 길리아드를 소개받아 내 마음에 양식이 더해져 작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한 자락을 또 배우게 되니 이 또한 좋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은 김경수님의 아침 이슬을 들으며 안나의 백지 편지 51번째를 마치겠습니다. 긴 밤지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마음의 서름이 아라리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로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긴 밤지 세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마음에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름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